항공우주정책 전문가인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또 이어서 큐브 위성도 성공적으로 사출되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나 연구자 또 관계 사업체 임직원분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기가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서 교수님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근본 누리호 우주 발사체 성공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주 발사체는 특히 해외로부터 원천적으로 기술 이전이 불가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 분야인데요. 제가 지난 약 12년 정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누리호를 마침내 우주로 발사를 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로켓 엔진부터 그다음에 체계공학, 운용 등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 끝에 근본 성공적으로 누리호를 발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우주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경우는 상업적 발사 그리고 발사 로켓 회수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사용도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다양한 민간 업체들이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의 이 우주 산업 생태계에 한번 비춰보면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아직 좀 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한국의 우주 관련 산업이나 기술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해서 교수님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사는 약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가 있었죠.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인데요. 그만큼 어찌 보면 30년이 긴 세월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나 우리가 그동안에 투입한 예산, 인력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워낙 척박한 환경에서 오늘날 30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저희는 크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 지난 30년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우주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뉴스페이스, 즉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상업용 발사 서비스 그리고 민간인을 머지않아 이제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계획 등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어떤 무한 우주에서 경쟁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의 큰 변화에 대응하여 저희가 지난 30년간의 성과 위에 앞으로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우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만큼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약한 기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워낙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대형 개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기반을 그런 산업 생태계라든지 그런 우주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우주 관련 산업이나 기술 또 연구 개발 한번 10년, 20년 후에 전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지난 32년간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을 흔히 이제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우주 개발 선진국들의 동향은 이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10년, 20년 뒤에 우주 개발은 이와 같은 글로벌 동향에 맞춰서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 개발의 다원적인 또는 다면적인 목표, 즉 우주를 단지 지구를 관측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외교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우주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우주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다방면의 어떤 그런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또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최근에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우주산업이라는 게뭐 정의학에 따라서 상당히 넓게 정의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발사체라든지 또는 위성이나 우주 탐사 또는 위성 항법 이렇게 좀 세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분류하실 수 있을 텐데 좀 분야별로 우리 경쟁력이 있는 데도 있고 좀 더 많이 네네. 부족한 데도 있을 텐데 네네.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 경쟁력을 한번.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우주 산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위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주 발사체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인공위성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통신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성항법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굉장히 영역이 생각보다 넓은 게 바로 우주 산업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공위성과 발사체가 차지하는 전체 우주 산업의 비중은 약 15%가 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5%가 이제 열린 우주 시장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위성항법이라든지 앞으로 통신 또는 그 우주를 활용한 인터넷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저희 나라는 그동안에 주로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하는 지구 관측을 통하여 그런 분야에만 좀 치중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주 산업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그 우주의 그런 상업화 또는 우주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그 다양한 서비스, 또 데이터 활용 이런 쪽으로도 영역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40년경에 전 세계 우주 시장이 약 1000조 이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체에서 일부 기업체에서 그 영상 외에 위성 통신이라든지 서비스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늘 그랬을 때 이게 대기권 바깥을 이제 보통 우주라 그럴 텐데, 근데 뭐 어쨌거나 항공과 우주가 어느 정도 상당히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항공 산업이나 항공의 기술 수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아무래도 여러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그 발전에 좀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주로 이제 국방 분야의 수요가 견인돼 왔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50, 요즘 이제 자주 이제 수출이 많이 돼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T-50도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보람의 KF-21 사업이 있고, 또 이제 국방 분야의 무인 항공기. 이와 같이 그 항공사는 주로 국방 분야의 수요가, 즉 정부의 공공 수요가 주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민간 분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국토의 그런 크기라든지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발전이 좀 더디어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간 항공 시장이 약 한 7대 3 정도 국방 정도의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워낙 그 항공 여객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여객 수요 한 번도 줄어드는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점점 더 이 항공 여행 여객 수가 더 늘어날 거에 대비를 해보면은 민간 항공 시장이 그만큼 넓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까지는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국방 분야의 항공 산업이 이제 치중되어 왔지만, 또 한편으로 민간 쪽이 그만큼 시장의 이제 규모가 크고 앞으로 굉장히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전략이 있고. 네. 뭐 우리 조선 같은 경우, 해운 같은 경우도 민간도 있고 또 뭐 군사, 우리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 또는 구축함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민간 부분이 항공 쪽은 이 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중이 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거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5%를 조선 1위죠. 예. 그런데 이제 항공 우주 시장이 조선 시장 약 4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근데 항공 우주 시장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0.5%. 예, 1%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항공 우주 시장에 진입이 어렵고, 또 선진국의 이제 그 견제가 심하다는 그렇게 좀 그런 의견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0.5%밖에 안 되는 이제 민간 시장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군용에 이제 국방 쪽에 치우쳤는데 우리나라 특수한 또 안보 상황, 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 국방 쪽의 항공도 큰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또 국방 분야의 항공 이쪽 산업은 무엇보다 이제 국가 전략 기술입니다. 예, 우리가 잠시도 주의를 게으리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민간하고 국방하고 나눈다기보다는 또 안보나 우리 국가 전략 기술 측면에서는 이제 국방 분야 항공 산업을 계속 유지시키고, 또 한편으로 민간으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국제 공동 그런 그 리스크 RSP라고 합니다.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각종 국제 공동 개발에도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MRO라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 수명 주기에서 항공기를 계속 유지, 보수, 관리,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굉장히 노동 집약적입니다. 고용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은 선진국에서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MRO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시장도 우리가 계속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최근에 좀 현재 입안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다양한 분야의 이제 항공 우주의 뭐 역할들 또는 그 업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이 좀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도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술이나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종사하는 기관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책연구소가 되겠고, 두 번째는 산업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연구소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발사한 기관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주로 항공과 우주를 연구하는데 최근에는 우주 분야를 좀 더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국방 분야에서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우리가 ADD라고 하는 그 기관이 양대 기관이 있고요. 이제 산업계로 보면은 카이죠. 지금 불암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있고,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비교적 근데 이런 기업들이 특징이 그렇게 대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중견기업입니다. 규모상.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와 같이 중견기업 이외에 이제 다양한 그 협력업체들,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천에 많이, 그런 경남 지역에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외에 이번 이제 누리호 발사에서 약 300여 개의 그런 우리 산업계 업체들이 참여를 이제 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이와 같은 연구 개발은 우리가 이제 체계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품 단위의 그런 개발이 아니라 그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서 저희가 조립하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와 같은 체계공학에 많이 지금 치중돼 있었고, 그 단위 부품이라든지 세부 계통은 좀 우리가 기술이 좀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윤석열 정부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국정과제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네, 최근에 항공우주청에 대한 그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선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부터 많은 이제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고되고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여러 우리 정부 이제 부처별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한 그 경쟁력을 갖는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나 그 시의성은 굉장히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우주 개발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한 기관 차원이나 한 정부 부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통합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항공우주 분야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전략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규모가 크질 않습니다. 그 1년에 우리 정부 예산이 주 정부 예산으로 이제 항공우주 개발이 진행되고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데 예산이 한 7, 8천억 원, 1조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독립된 그 청을
설치한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성이 설치한 후에 위상이라든지 정부 부처의 위상은 이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규모가 절대적으로 산업 기반도 좀 다른 원자력이나 이런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그 갭을 메꿔 나갈 수 있을까가 좀 우리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분야고요. 그래서 초반에 어떤 그런 좀 그런 철학적인 면, 어떤 비전이 거기에 잘 가미돼서 이 항공우주 분야의 어떤 그 국가적 전략적인 필요성과 또 그런 또 현재 현실적으로 산업 규모가 작은 이런 그거를 잘 이렇게 저희가 조정 역할을 좀 해서 그 부분을 잘 극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 항공우주청이 출범하기 전에 그러면 현재 지금 뭐 과기정통부나 산업부나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또 이 공공기관으로서 그 항공우주연구원 뭐 이런 기관들의 뭐 역할이라든지 또는 조정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금 결국 그 우리나라 지금 국가 R&D는 대부분 이제 정부 부처로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과기정통부도 있고, 산업자원부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있고, 이제 국토교통부도 이제 그런 그 역할을 적절하게 이렇게 좀 지금 현행 시스템을 이제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이제 그걸 통합하는 이런 기능도 절대적으로 또 한편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주청 역할은 이와 같은 기존의 그런 각 부처의 정부 부처의 고유 기능을 또 유지하고, 또 오랫동안 그쪽 부분이 이제 잘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협력과 통합을 하고 협력을 하고 통합을 하고 또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는 그걸 또 총괄하는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좀 반드시 저는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민간 항공으로 생각하면 우선 이제 그 항공 안전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항공우주청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우주청, 우주개발청 이렇게 항공과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우주개발만 좀 전담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거의 어떤 뭐 구분이라고 할까요?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두 가지 측면, 즉 항공우주 측면과 우주청 두 가지가 다 저는 다 한편으로 다 맞는 정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로 이제 장단점이 뭐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항공우주청의 경우에 이제 미국의 나사라든지 일본의 작사, 그리고 독일의 DLR 이와 같은 주요 그 연구 개발 기관을 보면 이렇게 항공과 우주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중을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우주가 많고 항공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중이 최근에는 그렇게 적은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항공과 우주를 엄격하게 이렇게 분리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도 사입니다. 두 부분이 이제 서로 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주 비행기라든지, 그러니까 대기권으로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항공 부분도 되고 또 우주 부분도 되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우주 발사체도 어떻게 보면은 대기권 비행에서부터 우주로 진출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산업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 한편으로는 또 우주 과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 산업과 기반 관련된 건 항공이다. 항공은 이제 우리가 산업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주는 이제 과학 탐사, 탐구의 목적, 태양계를 탐구하든지 그런 과학 탐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또 실제로 그 유수의 그 선진 그 우주 그 국가들의 사례는 항공우주청에서 항공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 그 항공에서 이제 그런 우리가 그 기존의 항공 시장에 우리가 지금 그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그 UAM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전기 비행기 또는 친환경 연료, 또 그쪽은 굉장히 연구할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도 저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주와 항공이 같이 연구하면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측면, 우주청만 하자. 실제로 이제 우주청만 별도로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뭐 여기 있습니다만, 그런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청을 같이 항공우주청 있는 나라가 70여 개 되는데, 그 중에는 상당수는 또 우주만 하는 그런 또 있고, 또 제가 항공우주가 비슷하다고 했지만 항공우주가 엄연히 또 다른 영역인 측면도 또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다만 이제 항공우주를 우리가 이제 그 병행할 때 단점이 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공과 우주를 일정한 비율로 인위적으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과 우주가 서로 다른 성격이고 서로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뭐 그 예산을 똑같은 비율로 배포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주를 얼만큼 했을 때 항공을 이렇게 끼워 넣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런 뭐 예산상의 어떤 비율성도 좀 야기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항공과 우주의 서로 다른 시너지는 살리되 또 서로 다른 고유의 그 특징, 고유의 그런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또 그런 정책적인 어떤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 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을 좀 더 가다듬는 그 과정이 초기에 항공우주청 설립 또는 우주청 설립 초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미국의 나사나 일본의 작사 같은 뭐 그런 조직도 있고 한데, 항공우주청이든 뭐 우주청이든 좀 우리가 요게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이다, 우리가 좀 참고해야겠다, 뭐 이런 나라가 혹시 있나요? 네, 지금 항공우주청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5개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나사, 가장 큰 조직이죠. 예, 나사는 우리가 이제 무슨 정부 부처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부에 해당합니다. 무슨 우리 뭐 정통부 이렇게 부죠. 그만큼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또 이제 그와 비해서 이제 우리 이제 청이라는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그런 청 조직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하고 독립된 어떤 독립성이 보장되는 청의 형태도 있고, 또한 이제 정부 부처 산하에 이제 지금 이제 우주 개발을 우리 과기정통부가 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의 어떤 국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연구로 보면 완전 행정만을 하는, 그러니까 행정 업무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무원 조직처럼 우리 지금처럼 이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연구 기능이 추가되느냐. 그러니까 항우연이나 천문우주연구원 같은 기존의 연구 조직이 들어가느냐. 근데 연구 조직이 들어간 데는 이제 독일의 DLR이나 이제 프랑스의 크네스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조직을 포함시키는 그런 우주청으로 갈 거냐, 또는 연구 조직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정부 조직으로 갈 거냐, 그 부분을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 개인 의견은 지금 저희는 이제 DLR이나 이 크네스 모델, 일본의 작사 모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조직이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연구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그런 대표적인 우주기관으로서의 행정 기능을 겸하는 그런 쪽에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주어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서 좀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연구 조직이 포함된 그런 정부 조직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순수하게 행정, 정책, 기획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의 기능들도 여기 같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되 상당히 뭐 청으로 하지만 독립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기구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는데, 어쨌거나 별도의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안은 나왔습니다만, 또 이게 그 안에서 바로 지금 그 입지 문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경남 사천에 이 항공우주청을 두겠다고 하는데, 또 이 출연 연구기관들이 많은 그런 대전 지역에서는 또 이 청이 대전에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직의 신설 여부에 앞서가지고 오히려 지금 입지 이슈가 지금 들어와서 좀 섞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입지 이슈는 사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천은 이제 우리 항공우주 산업계가 많이 좀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지역은 이제 R&D, 연구 R&D 조직이 많이 몰려 있고, 또 정부 우리 세종시하고도 가까웠습니다. 각각 그 지역이 고유의 특징과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좀 하나는 이제 R&D 기능, 하나는 이제 우리 산업 생산,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두 곳을 인위적으로 합하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우주청을 우리가 만드는 목적은 결국에는 우주청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게 시너지가 나고 가장 효율적이 될까라는 이제 그런 점을 사실은 저는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연구 조직 외에 이제 생산시설이 각각의 그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천이나 그쪽은 또 탄업계가 튼튼하고 또 산업을 오히려 발전시키는 게 지역 발전에 직접적으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누구나 가서 일자리를 어떤 인위적으로 그거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산업 생태계를 조직을 해서 그것이 이제 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좀 적절하면 그런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R&D 시설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 사천 지역이 아무래도 다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제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게 좀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예, 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DLR 독일의 DLR 같은 경우 보면 거기 있는 DLR은 경우는 이제 그 우주청의 그 연구나 생산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모아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그런 강점을 살리고 각각의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언제 청의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는 게 더 발전이 되는지 좀 더 우리가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산업의 특징을 더 살리는 것이 좋은지를 갖다가 저는 그런 걸 다 이제 무엇이 장점이고 예, 무엇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를 이제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사실 이원화 가능성도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R&D 기능 좀 항우연이나 이런 전문연이 다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연구 조직을 포함한 항공우주청을 고려를 할 때 그 연구 조직을 과연 사천 지역으로 우리가 이전이 지금 수월하겠냐는 이런 당장 고민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수월하게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모델은 그 연구 조직에 그걸 살려주고 그 다음에 사천 쪽은 좀 더 이제 그런 그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 산업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러니까 산업의 활동을 더 촉진시키는 이런 거를 또 사천에 설치해서 항공우주청의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을 살리는 그래서 각 지역이 서로 윈윈하는 그러면서 이 항공우주청의 효율을 가져오는 이런 조직을 좀 고민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분법적으로 위로가 그 어떤 사천이냐 대전이냐라고 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나사 경우도 행정 업무를 하는 헤드쿼터는 이제 워싱턴 DC 수도에 있는데 예. 실제 많은 그 발사체라든지 연구나 또는 우주 통제 같은 경우는 뭐 플로리다나 네, 예, 텍사스나 맞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 10여 개의 어떤 그 센터가 네네. 나사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특징을 우리도 어느 정도의 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서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일 정부가 얘기한 대로 항공우주청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항공우주청만이 아니라 유관되는 많은 어떤 기관들, 특히 민간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수님 같이 전문가 집단 연구 개발을 하거나 또는 다양한 꼭 뭐 이 공학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이런 그 기획 기능 관련되는 정책 관련되는 연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분들과의 어떻게 보면 협업 내지는 역할 분담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우주 개발을 할 때 이제 그 개발 주체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민간과 정부를 많이 이제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 그런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사실은 외국 사례를 보면은 사실 그 민간과 이런 정부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뉴스페이스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그 스페이스 X죠. 스페이스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의 경우에도 그 민간 주도로 지금 우주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나사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 우주 산업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정부의 공공 수요를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민간 우주 시대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와 민간을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정부는 행정 관료, 그 다음에 민간은 이제 그런 전문가 집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또 행정 분야로 또 가야 되고 그런 모델이 이제 일본의 작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 전문가와 이 정부의 관료와의 그 층이 굉장히 넓어서 사실은 그 벽이 좀 낮아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우주 시대, 그 전에 저희 나라의 그런 우주 규모가 작고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분법으로 그게 사실 나눠도 됐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뚜렷하게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 정부 부처의 그런 전문성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민간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정부 조직에 진출을 해서 또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우주 개발의 그런 새로운 그런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직접 참여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교류가 활발한, 그래서 우주청이 생긴다고 할 때도 또한 그 이후에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서로 교류를 통해서 민과 어떤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상호 그런 발전을 통한 그 우주 개발의 전략 수립 및 그런 실행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 특히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그 글로벌 우주 경쟁 시대는 우리는 그거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쨌거나 이 항공우주청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네네. 정부 조직은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부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회, 여야가 있는 국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한번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교수님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근데 항공우주청은 어쨌든 그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저는 수단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청을 왜 설립해야 되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항공우주청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고 항공우주청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각 부서 간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고 저는 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그 정부의 그런 그 조직 체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기본 전제 조건은 저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 조직이 대통령 산하로 갈 수도 있고 총리 산하로 갈 수 있고 또는 우리 정부 부처의 한 그 산하로 갈 수도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의 역할을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 예산도 마찬가지, 인사권 이렇게 그것이 다 보장이 돼야지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그 역기능이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전제로 해서 하고 그 부처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 다음 이슈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부처로 가느냐 그게 지금 좀 더 앞선 이슈가 된 것 같아서요. 항공우주의 종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항공우주청의 그 필요성과 앞으로 해야 될 비전을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더 논의가 앞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정부의 조직법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한 조치고 절차긴 한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항공우주청이 이제 생긴 후에 저는 그 다음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 독립성과 자율성, 인사권 등이 또 보장이 되고 그게 어떤 정부의 한 부서의 어떤 산하 조직으로서 인식되면은 그 효과는 많이 반감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고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항공우주 산업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항공우주청 관련한 정부 조직이나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